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22대 총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 3명 중 1명은 후보자의 기후 대응 공약을 중심으로 투표하는 기후 유권자 성향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녹색전환연구소 또 로컬에너지랩, 더 가능 연구소 등으로 이뤄진 기후 정치 바람, 지난 22일 발표한 기후위기 인식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이 조사를 주관한 이관후 건국대 교수 모시고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 우리나라를 꽁꽁 얼린 굉장히 추웠잖아요. 한파 원인도 따져보면 북극 빙하가 너무 녹은 게 일부 원인이 된다라는 전문가들 분석도 있던데, 지금 보니까 세계 기상기구가 지난해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서 섭씨 1.45도 상승했다라는 발표를 했던데, 1.45도 상승 언뜻 와닿진 않은데 이게 어떤 유의미한 의미를 갖는 거죠?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지금 한 1.45도, 1.5도 이제 가까이 왔다고 하는데, 네. 원래 우리 지구가 버틸 수 있는 그 온도 상승의 그 한도가 네. 1000년의 1도 정도예요. 1000년의 1도요? 네, 1000년의 1도 정도가 변하는 것을 적응할 수 있는데, 네. 지금 10배 정도의 속도, 그 이상의 속도로 지금 이렇게 기온이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지구상의 생물들이 사실은 버티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겠네요. 기후 변화의 어떤 속도가 지금 10배 가까이 된 건데, 어제 그 최재천 교수님, 그 생물학자이신 최재천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이제 하셨는데, 네. 코로나19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전 세계적으로 700만 명 가까이가 사망하고 또 예. 간접적으로는 2천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 이 우리가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원인을 지금 조사해 보니까 그 역학조사 단계에서 확인된 것들이 열대 지역에 살고 있던 박쥐들이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니까 네. 온대 지역으로 대거 옮겨온 거예요. 그런데 온대 지역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존의 그 전염병에 사람들이 취약한 곳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질병도 기후 변화로 생물종이 갑자기 이동하면서, 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없던 질병 같은 것들이 갑자기 생겨나면서 지금 이렇게 발생되었다라고 이제 하는 조사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이런 식의 이제 지금 그 새로운 질환이라든지 전염병, 네. 이런 것들까지 이제 나타나게 되고, 더 직접적인 것은 이 지구 고유의 에코시스템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우리 국민들께서 잘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2020년에 우리가 장마비가 50일을 넘게 연속 온 적이 있어요. 역대 최장이다. 네, 조선 시대 기록도 없는 거다. 하면서 네. 많이 그리고 있었죠. 이제 작년에도 이렇게 그 홍수가 나가지고 네. 여기저기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생명을 잃는 이런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점점 더 크게 벌어지고 자주 벌어지고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이제 그러면서 더 지금 사실 위험한 것은 회복 탄력성이 1.5도씨가 되면은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회복 탄력성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고무줄 저희가 당겼다가 다시 놓으면 돌아가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어느 순간이 되면 끊어져 버리죠. 너무 많이 잡아당기면. 네네. 근데 지금 1.45도라고 하는데 1.5도 넘어가면 그때는 이미 탄소를 줄여봐야 의미가 없고, 회복 탄력성이 넘어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죠. 말 그대로. 네. 그래서 앞으로의 10년 정도가 정말로 100년, 수백 년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순간에 지금 저희가 와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기후위기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시게 된 배경도 바로 그런 위기의식에서 시작된 건가요? 네,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런 큰 이제 시간적인 흐름이 있고요. 근데 또 하나가 올해가 굉장히 특이한 해입니다. 올해가요. 2024년이 전 세계적으로 슈퍼 선거의 해라고도 얘기를 해요. 예, 그렇죠. 네, 전 세계적으로 70개국 넘는 나라에서 선거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영향을 받는 인구수가 40억 명이 넘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예, 유권자만 20억 명이 넘고요. 근데 이제 그 올해 2024년 아주 중요한 선거의 해인데, 아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미 대만에서도 선거가 벌어졌고, 그러니까 네. 크게 이슈가 한 두세 가지 되는데, 하나는 국제적 갈등.
네, 뭐 전쟁까지 포함해서 또 그리고 경제 회복이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문제가 기후 위기거든요. 예.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이제 중요한 이슈가 돼서 기후 선거가 될 수 있다. 이제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정치학자 입장에서는 아마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도가 기후라고 하는 아젠다를 만나는 해가 올해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런 상황에서 보면 우리 한국 정치에서는 이 이슈에 대한 관심도가 너무 적어서 예. 지금 과연 이 전 세계적인 어떤 추세에 따라가고 있는가 또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기후위기 관련한 이슈들이 제대로 다뤄질지 다음 국회에서 상당히 걱정이 됐거든요. 네. 그런 이제 어떤 뭐 상황에서 이제 이 조사를 좀 하게 됐습니다. 네네. 지금 앞서 제가 오프닝 설명 때 국민 세 분 중 한 분이 기후 유권자 성향이다라고 조사됐다라고 소개해드렸는데 기후 유권자라는 게 청취자분들이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 이게 네. 정의를 좀 내려주신다면요. 네, 기후 유권자는 말 그대로 기후와 관련해서 이제 투표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기존에 이런 조사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기후 유권자는 말을 쓰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기후에 민감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이제 많이 물어보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떤 성별이나 연령에 있느냐 정도에 이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어떤 사회적 의제화의 상황에서 우리가 기후라고 하는 이슈가 좀 중요해라고 이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실제로 정치적 의제화가 되지 못한 게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현실인데 네. 그렇게까지 하려면 조금 더 세분화해서 아주 선거조사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세대별로 연령별로 또 지역별로 이렇게 이제 아주 자세한 매트릭스를 만들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실제로 나는 단순히 민감할 정도가 아니라 투표도 하겠다. 그리고 투표를 하려면 이분들이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은 기후 민감도 측정만을 좀 해왔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번에 기후 민감도에 더해서 기후에 대한 인식도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투표로 이제 본인이 행동에 옮기겠다고 하는 참여도 이것까지 해가지고 세 가지 지수를 다 이제 더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봤더니 기후 유권자가 그 정도 되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을 한 겁니다. 예. 네. 그러면 혹시 우리나라의 기후 유권자 특징이 좀 나오던가요? 뭐 연령대랄지 아니면 뭐 성별이랄지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는 2030 여성이 예. 조금 기후에 민감하다 이런 이야기들은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조사들의 규모가 사실은 전국 단위의 1,000명, 2,000명 이제 이런 정도 단위에서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해서 나왔던 것들인데 네. 이번에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말 그대로 기후 인지라든지 투표 성향 또 이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참여도 이런 거를 확인해 봤더니 특징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양하다요. 네. 근데 이 다양하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이제 어떤 점인지 헷갈리실 텐데 네. 2030 여성들이 기후에 민감한 거는 맞더라고요. 네네. 민감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분들의 투표 성향이 조금 적어요. 그리고 기후 정책에 대한 인지도도 조금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평소에 기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기후 위기를 생각하면 막 슬프고 이런 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민감도는 중요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그다음에 무엇을 하면 좋을지 그다음에 어떤 정책이 그러면 내가 기후와 관련된 정책이라서 정말 지지하거나 반대해야 하는지 이 부분이 조금 낮았고 반대로 40대 50대 남성분들이 민감도는 좀 떨어져요. 이분들 좀 둔감한데 의외로 본인들이 기후 정책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그러고 이제 지금 더 자료를 찾아보고 있는데 주식 투자 많이 하신 분들은 아리백 관련한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고 그리고 내가 그다음에 어떤 자동차를 살 것인지 그리고 어느 지역에 살 것인지 이런 고민들도 있고 또 60대 이상 분들이 의외로 보니까 기후 변화를 아주 민감하게 체감하고 계세요. 이분들 기후 민감도가 대단히 뛰어나시고 그리고 기후 말 그대로 이렇게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하시겠다는 의향이 굉장히 높아요. 60대. 그래요? 네. 그래서 투표 의향도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레이 보터라고 하죠. 네.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이 그레이 보터가 의외로 기후 유권자에서 상당히 중요할 수 있겠다. 그리고 특히나 이 지금 시골 지역에
이제 그 농어촌 지역에 살고 계신 그 고령자분들이 기후 위기를 정말로 체감하고 계세요. 그렇겠죠. 네. 생업도 있으시다 네, 보니까. 그리고 본인들의 농업에 있어서도 네. 굉장히 기후 위기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 나이가 드시니까 과거에 비해서 너무 많은 게 많이 변한 거예요. 네. 네, 그런 분들에 있어서 그 부분들에 있어서 기후 대응을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의외로 60대 이상에서도 상당히 많더라. 그래서 개개 성별과 연령과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도 다 각각의 기후 위기에 대한 어떤 관심도나 행동할 수 있는 그 의지가 있더라.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설득하면은 사실은 모두가 기후 유권자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러게요. 네, 이런 고민들을 이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네, 민감도가 높으신 분들은 좀 정책적으로 또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또 네. 민감도가 낮으신 분들은 이게 왜 민감해야 되는지 그렇죠. 그 아시는 것을 바탕으로 설명하면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네. 좀 특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네. 근데 조사 개요를 제가 얼핏 보니까요. 이 조사가 여러분들 지난해 12월에 전국의 17개 지역에서 모두 17,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셨던데 보통 이렇게 설문조사 같은 거 하면은 정치 관련된 거 특히나 한 1,000명, 뭐 1,100명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17,000명이면 정말 많은 건데 이렇게 조사 대상이 좀 많아야 했던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전국 단위로 이제 1,000명 정도, 1,000명 남짓 이렇게 조사를 많이 하는데 네. 그러면 예를 들면 단순한 정당 지지라든지 그다음에 특정한 이슈에 대한 찬반이라든지 이렇게는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 규모를 가지고는 기후 유권자나 기후 선거구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그 1,000명 단위 조사에서는 강원도의 20대 남성 이렇게 하면은 샘플 수가 2명, 3명 이렇게 잡혀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 다양한 연령과 성별로 나눠 보면은 1,000명 단위 조사는 의미가 없거든요. 의미가 없겠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조사들을 가지고 좀 유출을 했었죠.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그 우리 선거의 특징이 있죠. 그래서 17개 시도에서 이제 그 지역별로 특성이 나타나고 그 저희가 그 17개 시도로 해가지고 1,000명씩은 기본적으로 샘플링이 있어야 예. 그 지역의 이슈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다. 지금 지역별로 상당히 이번에도 조사 결과도 그렇게 나왔지만 이슈들이 다르잖아요. 네네. 기후에 대해서 네. 어떤 지역은 뭐 원전이 문제가 되고 어떤 지역은 석탄 발전소, 어떤 지역은 또 이렇게 교통이라든지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국의 단일한 어떤 질문을 하기보다는 그 지역에 있는 이슈들도 물어봐야 되겠다. 네, 그런 또 그 지역의 정책에 실제로 영향을 줘야 되겠다라고 이제 하는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네. 17개 시도에 최소 1,000명씩 해서 이제 17,000 샘플을 저희가 이제 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더 사실은 세분화해서 이번 총선을 앞두고 67개 권역으로 한 번 더 세분화를 했습니다. 67개 권역. 네, 그래서 이제 정말 마음 같으면 253개 지역구로 다 나눠서 하고 싶은데 네.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국회의원 지역구와 가깝게 67개 권역을 그 안에서 또 나눠놨어요. 네네. 그래서 그 개개 어떤 그 67개 권역에서 또 특징들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뭐 요즘 정치인들이 이렇게 기후에 대해서 대응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네네. 구체적으로 이번에 선거에 출마하시는 지역에서 이런 유권자들이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좀 손에 쥐어드리려고 그렇게 해서 좀 자세하게 이번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국 17개 지역에서 17,000분 대상으로 8개 부문 172개 문항에 네, 대해서 조사 선거를 문항도 굉장히 많았고요. 네. 그럼 방금 말씀하신 그게 기후 선거구라고 저희가 해석하면 될까요? 기후 선거구도 이번에 정하셨던데 네, 네. 이게 지금 지역별로 아까 말씀을 잠깐 하신 것처럼 관심 갖는 기후 의제도 다르다. 네. 이렇게 나왔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좀 규모에 좀 차이가 있지만 뭐 일단은 시도 정도로 규모로 생각을 해보시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을 어떻게 많이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서울시 전체의 쓰레기를 어떻게 잘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지금 그건 당면한 이슈이기도 네네. 하고요. 뭐 매립지 문제도 있을 네, 것 그리고 같고요. 이제 서울시의 대중교통을 어떻게 더 많이 확충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탄소 중립을 더 하기 위해서 자동차 수를 더 줄이고 대중교통을 더 확대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의견들에 관심이 많았고 네. 경기도는 개발을 좀 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개발을 덜 했으면 좋겠다고. 네, 이제 경기도에 이제 그 인구가 점점점 불어나면서 굉장히
난개발이 많았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경기도민들께서는 이런 난개발을 그만해야 된다. 그리고 쾌적한 생활 여건을 네. 좀 바라시는 그리고 거예요. 이제 에너지도 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충청 지역은 석탄 화력 발전소를 지금 이제 잠그게 되는데 조만간에 그 폐쇄하게 되는 그 화력 발전소의 어떤 이후에 이제 산업 전환 같은 부분 중앙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이제 말 그대로 그 에너지 전환이고 정의로운 전환을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지금 국가적인 비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고 전국에서 석탄 발전소의 그 폐쇄 일정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지역 분들이 확실히 더 많이 알고 계세요. 그렇겠죠. 그 지금 이제 산업단지 주변에 계신 분들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이제 이런 부분을 위해서 아리백 어떻게 잘 할 수 있을 것인지 네. 또 친환경 에너지원을 어떻게 더 발굴할 것인지 또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후 재난을 어떻게 줄이고 탄소 중립 농업으로의 전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낼 건지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셨고요. 더 작게도 저희가 이제 나눠봤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 한 군데 말씀드려 보면 부산 같은 경우에 부산시 전체의 기후와 관련된 어떤 이슈가 단일한가라고 봤더니 그 내륙 쪽에 같은 부산시 안에서도 내륙 쪽에 계신 분들은 대중교통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대중교통을 더 확대하고 자동차를 줄일 것인가. 그 지역적인 아마 부산을 아시는 분들은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그쪽은 거기에 많았는데 해운대라든지 이쪽에 해안가에 있는 분들은 자연재난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도가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보면은 같은 시도 안에서도 저희가 4-5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질문을 해봤는데 거기서도 다양한 특징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좀 다르게 말씀하시면 이번에 출마하시는 우리 국회의원 후보자들께서 내가 어느 지역에 출마하면은 기후와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유권자들께서 반응해 주시겠구나.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은 아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솔깃할 만한 정보가 될 것 같아요. 2399님 뉴스레터 K 오늘도 내용이 알차네요. 저는 수도 요금 5,600원, 난방 요금 12,000원 나왔습니다. 기후 위기를 막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하시는데 이런 분은 뭐 민감도가 높으신 분인가 싶기도 하고요. 또 설문조사 주요 결과를 보니까 국민 5분 중 3명은 후보나 정당의 기후 대응 공약이 마음에 들면 정치적 견해가 달라도 투표를 진지하게 고민하겠다. 조금 의외로 다가옵니다. 어떻게 분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요. 기후 정책과 관련해서는 진보 보수 이념 차이가 많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수가 영어로 얘기하면 컨서브라니까 컨서브 보존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보수 유권자들도 기후 위기에는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진보 유권자들도 어쨌든 이게 이제 새로운 진보적인 의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의외로 이번에 좀 확인했던 것은 이제 5명 중에 3명이 이제 관심이 있다고 했는데 나머지 2명은 어떤 분들일까 봤더니 특정 정당을 아주 강하게 이미 지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양극단에. 이분들은 뭐 어떤 공약이 나오든지 간에 이미 특정 정당을 찍기로 이제 마음 먹으신 분들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니까 같은 진보에서도 강한 진보와 약한 진보 또 강한 보수와 약한 보수 이렇게 이제 봤더니 확실히 거기서 조금 경향성이 약한 분들이 기후 위기에 조금 더 관심이 많으셨고 중도 유권자들이 특히 기후 위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선거에서 중도 유권자에 만약에 특정 정당에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기후 의제를 던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기후 의제를 구체적으로 던지셔야 될 거라는 그 조언까지 하시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미국에서도 이번 그 조사 결과랑 비슷한 분석 결과가 있어요? 미국에서 이제 지난 대선을 분석한 연구가 최근에 나와서 이제 봤는데 당시에 미국에서 이제 기후에 관심 있다라고 하는 유권자층이 한 67% 정도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실제로 이 67%가 다 기후만 보고 투표하신 건 아니겠죠. 그런데 어쨌든 기후를 상당히 내가 투표하는데 고려해 보겠다라고 이제 하신 분들이 67% 정도였는데 실제로 투표에 영향을 미친 것은 한 3%였던 것 같다라고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그 다음 결론이 흥미롭죠. 이 3%는 선거의 결과를 바꾸기에 충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의 결과가 뭐 압도적 다수가 이제 물론 찍으면 좋겠지만 결국은 스윙 보터들이 중간에 몇 %가 왔다 갔다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제
지난번 대선도 저희가 1%도 차이가 안 났잖아요. 네네. 근데 미국에서도 사실은 누가 그 3%를 뒤집어 놨느냐라고 봤더니 결국은 기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 차이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67%가 관심이 있어서 3% 차이가 났는데 이번에 저희 조사에서 보니까 공교롭게도 수치가 비슷해요. 비슷해요? 저희가 62% 정도가 비슷한 질문에 관심 있다라고 답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저희도 결과적으로 이게 투표에 반영되는 비율은 한 2, 3% 정도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뭐 그대로 만약에 그 미국의 그 연구조사를 그대로 가져와서 생각한다면 네.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수도권에서는 30, 40개 선거구가 다 2, 3% 안에서 뒤바뀝니다. 네네. 그리고 뭐 지난번 제가 총선 결과를 보니까 뭐 인천의 동무이추홀 같은 데는 170표 정도로 차이가 났고 네. 그 이번에 저희가 그 저기 충남에서 기후 선거구로 저희가 그 이제 뽑혔던 아산 같은 경우에는 네. 지난 총선에서 560표 차이로 정도로 당락이 갈렸어요. 예. 총선에서. 아주 작은 차이네요. 그리고 네. 부산에서 저희가 그 기후 선거구로 꼽았던 사하갑에서도 690표 정도 이렇게 갈렸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런 데서는 100명 중에 두세 명, 2, 3% 정도의 기후 유권자가 선택을 바꾸게 되면 선거의 당락이 실제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마 이번에 총선에서도 만약에 2, 3% 정도의 유권자가 기후를 중심으로 투표하게 된다면 네. 한 20여 군데 가까운 곳에 투표 결과가 실제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역대 총선 결과를 보면은 기후 정책을 많이 역설했던 후보들이 대부분 그렇게 좋은 성과를 내진 못했던 것 같긴 한데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번 총선에서는 그 결과가 좀 달라지지도 않을까 하는 기대도 좀 해봅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으로요. 그 총선을 지금 준비 중인 정치권 향해서 또 기후 유권자를 어떻게 보면 좀 대표하셔가지고 또 당부 뭐 조언의 말씀을 하시면서 왜 이런 기후 유권자들이 기후 위기 대응에 어떤 정책들을 바라고 있는지 어떤 것들을 바라고 있는지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지금 죄송합니다. 다음 그 우리 이 국회 회기가 2024년에서 2028년까지예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2030년까지 제대로 기후 대응을 하지 못하면 단순히 뭐 그 기후 위기 뭐 재난이라든지 이런 뿐만이 아니라 당장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 당장 이제 지금 수출을 재생에너지원을 빨리 만들지 못하면 수출을 못하게 되고 또 우리 국민의 삶에 이제 그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예. 또 지금 당장 뭐 우리 그 국민들께서 이번에 저희 조사해 보니까 2035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을 중단해도 좋다라고 하는 찬성이 60% 넘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내가 내연기관 자동차를 사겠다는 유권자도 1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이런 어떤 그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 민감도라든지 어떤 정책의 어떤 요구가 이미 상당히 많이 강한 상태에 와 있어요. 예. 그동안에 이런 변화들을 정치권이 제대로 감지하지도 못했고 그것을 정치적 의제화하지 못했는데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그런 기후 관련된 공약들을 열심히 내고 또 그렇게 반응하는 우리 국민들이 그걸 또 투표를 해 주신다면 저는 아마 그 지금까지 기후 악당으로 우리나라가 불렸었는데 다음 국회를 통해서 한국이 그 모범 국가로 좀 이렇게 나가고 또 2030년에 지금 굉장히 그때까지 우리가 이제 그 온실가스 배출해야 되는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는 여야 정치권 그리고 국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기속 기후 악당 국가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기후 모범 국가가 될 것인지 또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기후 정책의 수준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것이 아마 이번 선거에 대단히 중요한 뭐 선택지가 하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교수님 말씀처럼 이번 그 총선 때는 어떤 이념 투표나 뭐 가치 투표도 뭐 중요하겠지만은 정책적인 부분 기후 의제에 좀 꼼꼼히 관심을 갖고 또 출마하신 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정책을 좀 촘촘하게 제시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관후 건국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그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